저희가 생각하는 저희 초등 국어 교육의 목표는 주춧돌을 쌓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은 이 아이가 당장 괄목상대한 결실이 없을지언정 꾸준하게 이런 게 토속을 다지면은 언젠가는 국어만큼은 글쓰기만큼은 누구 못지않게 잘한다는 믿음을 갖는 인재를 저희가 기르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강사진들의 면면들인데요. 이렇게 다 보시면은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현재 어떤 한국의 주요 대학에서 강의하고 계시는 분들이고, 나머지 분들도 다들 빼어난 인격과 책임감, 그 다음에 어떤 성실함을 갖추고 있는 정말 선생님다운 선생님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자신만만하게 말씀드립니다. 저희 학원의 가장 큰 강점들은, 보통 초등학원들은 논술에 치우친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저희 학원들은 논술과 국어가 정확히 1대1의 비중으로 되어 있는데요. 논술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생들한테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떤 작품들을 읽게 함으로써 아이가 꾸준하게 독서의 힘을 느끼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학생들이 책을 읽어하나 안 읽어하나 테스트하는 시험을 매주 보고 있습니다. 또한 국어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한테 어휘라든가 어떤 지난주에 공부했던 주요 내용들을 테스트하는 시험들을 상시적으로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국어의 기본 개념들을 학생들이 모두가 정말 잘 이해하기 쉽게 꼼꼼하고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 학원의 전략들은 국어 전문 학원, 그리고 대형 학원, 나아가서는 정말 20년 동안 국어만 해온 학원으로서의 노하우가 집결된 학원인데요. 저희들 학생들한테 어떤 기본적인 책임감을 가르치기 위해서 철저하게 과제를 관리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평가의 방식이 철두철미합니다. 그런 만큼 학생들이 이 어떤 기준들을 내 국어 실력을 테스트하는데 어떤 바로미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험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학생들한테 저희가 좀 더 가깝게 다가가서 이들에게 정말 간지러운 데를 확확 긁어주는 친절하고 눈치 빠른 강사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학원의 프로그램들은 정규 프로그램, 그러니까 상시 프로그램이랑 특별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대별되는데요. 이 가운데 상시 프로그램은 크게 학생들이 어떤 다양한 사유로 학원에 못 나왔을 때 매주 수요일에 오면은 강사의 지도하에 소규모 인원과 함께 빠진 수업들을 보충하는 그런 수요 보강 시간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학생들이 성적과 무관하게 모든 아이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 약점들을 1대1의 개인 과외 교습처럼 강사랑 학생이랑 1대1로 만나가지고 하는 클리닉 수업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아이가 유난히 혹은 안타깝게도 읽기랑 쓰기 약한 경우에는 저희가 클리닉을 상시 운영함으로써 아이가 수업 전에 한번 예습을 한 다음에 듣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게 수업 듣는 그런 환경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럼 네 번째로는 저희 학원의 자랑거리인 입시 논술 심화반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논술 실력이 빼어난 애들을 저희가 선별해서 이 아이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어떤 거기에 걸맞은 좀 더 수준 높은 그런 대학교 같은 수업을 하고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특별 프로그램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국어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배우고 또 배워도 헷갈리는 것들을 저희가 특강 형식으로 더욱더 강조해서 가르치는 시간이 있고요. 논술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 작품이 의미적이다, 좋다는 것들을 학생들 읽힘으로써 그 작품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고수님께서 국어에 대해서 중요한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초육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강사 박순아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저희 그러면 지금부터 아마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어, 네, 고등학교에서 고등 가면은 성적이 정말 안 올라갑니다. 네, 그 국어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왜 지금부터 지금해야 할지,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택 영역이 지금 현재 이제 올해 이제 고2까지겠네요. 이 아이들은 선택 영역들이 있어서 이제 과목을 선택해서 시험을 봤는데, 자제분들이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 시대에는 선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학습량이 사실 진짜 어마하게 늘어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아무리 뭐 과목이 많아지고 하더라도 메인 과목의 중요성은 바뀌지가 않겠죠. 특히 국어, 뭐 국영수 가는 이제 기본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 지금 이제 자제분들 시험 볼 때는 이제 이 영역을 모두 다 공부를 해야 되고요. 지금은 사실 문법을 안 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선택 과목에서 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모든 영역을 다 준비를 해서 시험을 봐야 하는 그런 이제 시대가 왔지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 방향에 맞추어서 세 가지 부분을 지금 국어 수업 같은 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과정 안에서 문학, 비문학, 문법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과정마다 문학 2달, 저희가 이제 한 과정이 보통 2달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과정마다 문학 2달, 문학 한 과정, 비문학 한 과정, 문법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2달 안에 문학, 비문학, 그 다음에 이제 문법 요 3가지 영역이 다 녹여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에서 시작하든 아이들은 이 3가지 영역을 다 학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제 보통 이제 논술 학원을 다니다가 국어 학원을 찾게 되는 경우들이 이제 왜냐면 결이 같다고 생각하셨다가 국어 학원을 보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이유가 어머님들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아이를 문제집을 풀리세요. 그래서 근데 이제 나름 아이가 그동안에 책을 많이 읽었거나, 그 다음에 좀 논술학원 오래 다닌 친구들 같은 어머님들의 약간 그런 믿음 같은 것들이 있으시거든요. 이 정도는 좀 잘 하겠지. 이 정도쯤이야. 그러다가 이제 뒷목을 잡으세요. 이게 내 아이가 설마, 이게 왜 나름 이렇게 문제집에서 이렇게 한방눈을 기대를 했는데 막 소나기가 막 내리는 경우에 어머니 당황들 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왜 도대체 뭐가 다른 거지? 그러니까 논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고 이렇게 가지만 사실 모든 아이들의 대답은 다 정답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맞고 왜냐하면 창의적인 사고를 요구하고 아이들이 되게 발산적인 사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국어는 그런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주어진 지문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는 나의 생각이 개입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문 안에서의 출제자가 한 그 의도를 계속 읽어내야 되는데 아이들이 문제 푸는 걸 보면 자기 의도대로 풀어요. 그러니까 지문에 나온, 보통 자기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푸는 경우도 많고, 많이 아이들이 그래서 그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주어진 지문 안에서의 의도를 파악해 나가는 거죠. 그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 훈련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의외로 글의 종류에 따라서 읽기 방법들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논설문, 설명문, 저희는 너무나 아이들이 당연히 아는 거 아니야.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시키면요. 아이들이 뭐뭐 대답을 잘 못하고 되게 헷갈려 하고요. 그래서 초6에서는 지금 초6 같은 경우에는 각 글의 어떤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게 시인지, 소설인지, 논설문이 설명문에 따라서 글의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읽기를 해나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읽게 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면 사실은 문제를 받아보기 전에 내가 문제를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개념을 이해하고 그 개념을 이해하는 걸 넘어서서 내가 출제자라면 어떤 식의 문제를 낼까를 역으로 해볼 수 있는, 그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갔다 하면 정확하게 이해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한 과정 안에서 요 3가지 부분, 그러니까 시, 소설, 그 다음에 논설문, 설명문, 그 다음에 이제 문법적인 것들이 요소들이 다 어우러져 있고요. 아이들이 계속해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것을 복습하고 익히는데 굉장히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이 너무 많이 배우기만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배우고 소화를 해서 내 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정말 잘게 잘 씹어가지고 내 몸에 양분이 되게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소화를 시키기도 전에 또 새로운 게 들어와요. 그러면 이 전에 것도 아직 소화가 되지 않았는데 새로운 게 또 들어오니까 이거는 이거대로 남아있고, 그러니까 모든 자기 안에 체화되는 게 없고, 알긴 알지만 정확하게 모르는,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닌 상태의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사실 가르치는 것도 물론 새로운 걸 배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계속해서 아이들이 익힐 수 있는데 많이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하는 것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의도라는 건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끊임없이 그 일상의 언어들이 아니기 때문에 국어 시간에 보면 개념어들을 반복해서 말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생각을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가 0과정부터 이제 5과정까지 6번의 아이들이 똑같은 이 개념 수업들을 듣거든요. 근데 물론 작품은 달라지긴 하지만 6번의 개념 수업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요. 이게 5과정 정도 가면 아이가 예를 들어 시가 뭐야라고 물었을 때 0과정에서는 짧아요, 재미없어요, 뭐 이렇게 말했던 아이들이 시는 뭐 어떠어떠하고 여기에 비유법이 뭐가 있고 그 다음에 표현법으로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해할 때는 어떠한 것들을 이해해야 돼요까지가 나와요. 이게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 개념들이 체화가 되면 그러니까 다양한, 왜냐하면 모든 작품을 다 공부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모르는 시를 보더라도 내가 이거는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서 읽어 나가야겠다가 나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초등과정에서 아이들이 뭔가 문제를 많이 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정확하게 글의 종류마다 이 글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는 무엇을 이해해야 출제자의 의도를 가장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론에 대한 접근들을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개념과 더불어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어휘 부분이에요. 아시겠지만 저희는 초등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 고3까지 다 연결되는 학원인 거는 아시죠? 그래서 저희가 중고등부 선생님들하고 이제 말씀들을 나누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현재 중고등 아이들한테서 벌어지는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뭐가 가장 약점이고 초등에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 아이들이 올라갔을 때 좀 더 수월할 거를 항상 질문을 해요, 선생님들한테. 그런데 공통적으로 해주시는 말씀들, 이 어휘 관련된 부분들을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단어를 이해해야 문장이 이해가 되고 문장을 이해해야 문단이 이해가 돼야 글이 이해가 되는데 아이들이 가장 그 밑에 단계인 어휘가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진짜. 그리고 저희가 저희가 이제 학생일 때는 사실은 이게 되게 다양하게 언어들을 접할 통로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은 되게 알고리즘으로 많이 돼서 어떤 특정 부분의 단어는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더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진짜 박사예요. 그런데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정말 백지 같은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게 기본적인 특히 한자를 모르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한자를 기본으로 해서 아이들 어휘를 지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로 학원 다니면서 다른 한자 하실 필요 없고요. 학원에서 나가는 과제, 학원에서 해야 되는 것들만 충실히 따라와도 아이들이 아마 이 과정이 쌓여서 5과정 정도에서 중등 올라갈 때쯤 되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어휘, 좀 난이도 있는 어휘들은 물론 고등까지를 다 커버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도 아이들이 뭐 중학교 올라갔었을 때 어려운 단어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소화를 하고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왜냐면 어휘를 암기식으로 접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뭐 아버지 부라는 한자가 있으면 예전엔 글자 자체도 달달해서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라는 뜻과 부라는 소리가 필요한 거거든, 저희는. 그래서 그 뜻과 소리를 아이들이 충분히 습득하게 해서 어떤 글자, 예를 들어 부모, 부자, 부유로 봤었을 때 이 부가 아버지야? 부유하다는 거야? 뭐 떠돈다는 거야? 그 문맥 안에서 이 부가 의미한 뜻이 뭔지를 유추할 수 있게 아이들이 단어를 상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어휘를 지금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장담드리건데 아마 지금 2과정부터 5과정까지를 아이가 충실하게 따라온다라고 하면 아마 본인도 놀랄 만큼 어휘가 굉장히 많이 늘어서 올라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 당연히 시험이 있습니다. 매주 그 개념과 어휘 수업이 어휘 시험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저희가 시험 결과를 문자로 발송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커트라인 점수가 있어서 그 점수에 못 미칠 때는 당연히 재시험이 있고요. 과제도 제대로 해갖고 오지 않으면 남아서 하고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앞에서 선생님들이 처음에 이제 1차로 검사하고 2차로 수업 시간에 시험 볼 때 아이들 검사를 다시 하거든요. 그래서 과제가 너무 날림으로 했을 경우에는 지우고 다시 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과제를 안에서 오는 경우에 반드시 남아서 하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계속 한 과정이 끝나고 나서 계속해서 그 커트라인 점수에 못 미쳤던 아이들은 그 다음 과정에 이제 따로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과정에 뭐가 부족했고 뭐가 몰랐고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앞에서 눈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듯이 저희가 전체로 하는 수업이 있고 1대1로 하는 수업이 굉장히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마다 약점이 달라서 이것들을 팀 수업, 그러니까 약점이 비슷한 경우에는 팀 수업을 하기도 하지만 아이들마다 약점이 다 다른 경우에는 따로 1대1로 해서 그 아이한테 최적화된 수업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저희의 프로그램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시간도 강사 시간에 맞추는 게 아니라 아이 시간에 맞춥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너무 수학이다 영어다 너무 바빠서 아이가 학원 올 수 있는 시간을 잡아서 그러니까 전 과정에서 이해 안 됐거나 잘 몰랐거나 했던 것들 선생님과 함께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저희 이 과정 이제 국어 커리큘럼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학, 비문학, 문법 이렇게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충실하게만 따라온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과정마다의 반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5과정까지 갔었을 때는 그 일상의 엄마랑 대화하는 것처럼 국어 관련된 개념어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초육의 국어가 너무 빠른가? 아직은 중등 때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그러니까 언어 발달상 12세까지가 가장 최적이고요. 지금 단계에서 기초 아주 튼튼하게 잡아갈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국어를 되게 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어머님도 손 한번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어머님 네. 그러면 국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잘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일까요? 그 지름길이 있다라고 하면 어머님들 따라오시겠습니까? 국어를 잘할 수 있는 지름길이 있다라고 하면 따라오시겠어요? 뭘까요? 그 지름길이? 온 것 같으세요? 알려드릴까요? 오셨는데 하나는 건져 가셔야죠. 그죠? 네. 지름길은요. 그 과목을 좋아하면 돼요. 그러면 모든 우선순위에 그게 1번으로 놓입니다. 근데 김영준에 오면 아이가 국어를 되게 재밌어 할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죠? 그거 보내보시면 알겠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모든, 수학이든 영어든 그 모든 과목에서 좋아하면은 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 왜냐하면 그만큼 애를 쓰다 보면 성적이 좋아지고 성적이 좋아지면 더 재밌어지거든요. 이 선순환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어떤 한 과목에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국어 같은 경우에 국어를 좋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시겠지만 모든 공부는 결국은 내가 이해하는 거예요. 문장을 이해하는 건데 어휘가 막히면 당연히 가장 기초 단계인 단어에서 막혀버리면 문장 이해 안 되고 문장에서 어떤 개념이 이해가 될까요?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국어이지만 국어는 모든 과목을 잘할 수 있는 정말 초석이 되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한 초등부에서 그 초석을 아주 단단하게 그리고 재미있게 즐겁게 만들어가는 그런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국어 설명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독서논술 소개를 맡은 강사 김진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선 본격적으로 저희 수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지금 초등 6학년 학생들이 논술 수업을 하면서 뭘 준비해야 하는지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초등 6학년은 이제 곧 중학교에 올라가야 할 시기인데요.
중학교에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각 학교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때부터는 각종 논서 수령 고사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런 학교마다 좀 다른 시험들을 보면서 당황하지 않고 자기의 실력을, 자기의 기량을 확실히 펼치려면 학생들이 지금 논술을 그냥 자유롭게만 쓰는 것이 아니라 논술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그에 따라서 글을 쓸 줄 알아야 합니다. 이때 학생들이 글을 어떻게 써야 하냐면 논술이 어떤 글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논술은 다들 아시다시피 평가를 받아야 하는 글입니다. 내 마음대로 쓰면 되는 글이 아니라 그 출제자의 의도에 맞춰서 내가 어떤 글에 대해서 이런 주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을 이런 근거로 뒷받침하고 있다라는 그런 구조가 보이게 글을 써서 제출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출제자가 원하는 글이고 그렇게 써야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런 간단한 구조를 이해하고만 있다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어떤 글을 써야 하는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제대로 글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점을 학생들이 분명히 이해하고 흡수할 수 있도록 수업에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저희 수업은 크게 3가지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학생들은 먼저 집에서 수업에서 다루는 텍스트를 읽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텍스트를 읽어오고 나면 수업에서 먼저 간단한 쪽지 시험을 보면서 내가 읽어온 내용이 정말 정확하게 읽어온 게 맞는지, 정확하게 읽어왔는지, 그리고 또는 내가 얼마나 그 내용을 자세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확인한 내용을 그 내용을 단지 객관식에서 고르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수업에서 다시 한번 다루면서 이 내용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을 내가 읽은 것과는 다르게 선생님은 어떤 식으로 다루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면서 그 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교재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각자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좀 더 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각자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표현을 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때 표현을 할 때는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표현을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확하지 않으면 그 답은 아무리 자세하고 또 섬세하게 쓴 답이라고 하더라도 정답으로 인정해주긴 어려울 테니까요. 자, 그래서 학생들은 내가 이해한 내용이 정확한 답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정확한 언어를, 정확한 문장을 통해서 표현을 하는 법을 익혀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문제를 풀거나 또는 발표를 하거나 토의를 한 내용을 강사인 제가 또는 다른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직접 피드백을 해주고 학생들이 그에 맞춰서 자신의 의견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논술 시간에 가장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원고지에 글을 쓰는 단계가 있습니다. 원고지에 글을 쓸 때는 학생들이 정확하게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 내용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구조적으로 잘 보이게 쓸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내용은 그 맥락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그리고 그 내용을 충분히 사고하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의 완성된 글로 표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완성된 글을 쓸 수 있을 때까지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완성된 글을 쓴 학생들 중에서 특히 좋은 글을 쓴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업 시간에 직접 읽어주기도 하고, 또는 그 정말 좋은 글을 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강사들끼리 그 학생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면서 그 학생들은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던 입시 논술 심화반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글을 잘 쓰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좀 다른 기회를 얻을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이 논술 시간에 배우는 그 글의 내용을 혼자 읽기가 좀 어렵다든가 아니면 그 글을 쓰는데 여러 가지 아직은 어려움이 있다든가 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읽기 쓰기 클리닉을 저희가 매주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혼자 글을 읽기가 어렵다면 도움을 받아서 그 자전거를 탈 때 보조바퀴를 달아서 한동안 자전거를 탈 수 있듯이 저희가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총 9주 동안 이런 커리큘럼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매주 다른 텍스트를 저희가 이해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 여기 나오는 몽실언니라는 책, 그리고 보리스라는 책은 장편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학생들이 책을 읽는데 시간이 평소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그 내용을 조금 더 일찍 읽어올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원에서 이번 과정 총 2달의 시간 동안 읽어야 하는 책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수정리 편지라고 하는 책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름을 훔친 소년이라고 하는 책은 저희가 과제로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비교적 학생들이 자유롭게 읽어보고 그에 대해서 감상을 간단히 써보면서 내가 책을 좀 좋아해보고 그리고 책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과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몽실언니라는 책과 보리스라는 책은 아까 전에 소개를 했던 독서 논술 시간에 다루는 책입니다. 이 책들은 저희가 수업 시간에 다루는 책이기 때문에 시험을 볼 준비도 하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 내용을 정말 제대로 이해한 후에 글을 써볼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나와 있는 변신이라고 하는 책과 동물농장이라고 하는 책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입시논술 심화반 학생들이 읽어야 하는 책입니다. 그러니 입시논술 심화반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여기 위쪽에 있는 4권의 책만 필수로 읽어와야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학생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책들을 읽고 여러 가지 이해력을 기르고 이렇게 또 사고력을 기른 다음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쓸 때 저희가 그 글에서 어떤 점들을 수정할 수 있는지를 비교적 섬세하게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첨삭을 해주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정확한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쓰지 않으면 그 내용은 오류가 있는 글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 내용을 정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학생들이 정확한 답을 머릿속에 알고는 있더라도 그 내용을 정확한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럴 때는 학생들에게 그 내용을 정확한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정확한 글쓰기를 하고 있는지를 또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그렇게 이해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정확한 구조를 만들어 두지 못하면 학생들이 그 머릿속에서 그걸 제대로 정리를 해두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학생들에게 이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의 구조가 필요한지를 정리를 해서 학생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학생들에게 그렇게 만들어둔 구조 안에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여러 가지 논리를 펼치면서 글을 쓸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원고지에 이런 식으로 학생에게 부족한 점에 맞춰서 그 학생에게 가장 먼저 필요하고 또 그 학생이 가장 먼저 신경을 써야 하는 점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첨삭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독서논술 소개는 여기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고요. 지금부터는 간단히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초등시기는 중학교,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여러 가지 내신이나 수능 같은 시험을 보기 이전에 비교적 여러 가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국어 능력이 어떤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고 거기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빠짐없이 채워 넣을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기에 흡수력이 좋은 시기에 학생들에게 정확하고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신경을 써서 국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필수 개념들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중요한 어휘들을 학생들이 많이 알아둘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술 시간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매주 글을 읽고 쓰는 훈련을 하게 하면서 학생들이 논술의 원리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또 그런 글을 써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자유롭게 그리고 자신감 있게 글을 써서 완성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지금부터는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의 경우에는 이 아이가 지금 그 저희 영가정이라고 하는 그 12월에 등록한 게 아니라 5월에 등록하면은 이전에 배웠던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좀 수업에 따라가는 게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노파심이 있다고 하십니다. 혹시 거기에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국어 쪽이 조금 더 이제 그런 고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어는 엄연히 진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지만 저희가 매 과정마다 그 3가지 문학이랑 비문학 문법이 이제 그 영역들이 그 또 다시 수업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희가 문법이 뭐 한 과정, 뭐 문법이 한 과정, 문학이 한 과정, 비문학이 한 과정 앞에 부분에 못 들은 게 완전히 아무것도 배운 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한 과정 안에서 이 3가지 영역이 다 녹아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어떤 과정에 들어와도 사실은 수업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고요. 혹시 만약에 용어들이 너무 어렵거나 하는 경우에는 초반에 아이들이 적응할 수 있게 따로 이제 1:1 수업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두 번 정도 아이랑 호흡을 맞추면 그다음부터 따라가는 건 크게 무리가 없을 겁니다. 이제 그 다음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가 책은 많이 읽는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학교에 가면은 그 아이가 책을 오독을 함으로써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게 있나 봐요. 근데 이 학원에 오면은 그렇게 책을 잘못 읽는 습관이 교정될 수 있는지 여쭈셨습니다. 일단은 아마 그 오독하는 거는 그 생각보다 이해되지 않는 어휘가 많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왜 소리가 똑같은데 뜻이 다른 경우들이 많잖아요. 저희 우리말에는. 근데 이거를 그냥 자기식대로 해석을 하고 이게 점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아이는 그 오해받은 채로 계속 진행이 됐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 정도에 따라서 왜 아까 전에 왜 읽기 쓰기 저희 클리닉이 일종의 예습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그 텍스트들이 너무 어려워서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된 채로 수업을 오게 되면 수업 자체를 따라가는 게 되게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계속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고 초반에 왔었을 때 뭐 특히 읽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 잘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와서 예습하고 수업을 들어가면 아마 한결 수월하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고 이게 이제 몇 번의 이제 과정을 거치다 보면 굳이 예습이 필요 없는 단계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오독이 되는 문제들은 저희 강사들이 뭐가 문제인지 아이들을 파악해서 그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질문은 이 아이는 현재 다른 국어학원 다니고 있는데 그 독서 과제물이 아주 많나 봐요. 그래서 그 많이 싸우다 보니까 학원을 지금 바꿀 계획인데 우리 학원에서 읽어야 되는 글의 양이 어떤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이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쪽에는 많은 학원이 있는데요. 이제 그 가운데 어떤 학원들은 읽기량이 어른이 보기에도 많은 학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항상 나이에 걸맞은 지적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어렵고 복잡하고 긴 텍스트를 읽을 경우에는 자칫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아이에게는 아직은 책이라는 것들이 흥미롭게 읽을 수 있다, 재밌다, 교훈이 있다, 내가 소화할 수 있다 의 정도의 걸 채워줘야지 아이한테 이럴 때 너무나 긴 분량, 너무나 어려운 내용을 했다가는 아이가 자칫 책의 학을 땜으로써 장차 정말 뒷심 발휘할 때 국어를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황금 비율, 과유불급으로 적당한 독서량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굉장히 우수한 아이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는 국어, 논술이 둘 다 우수하다 한 것 같은데 일단 국어 같은 경우에서 우등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논술처럼 있는지 여쭈셨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따로 지금 뭐 국어만 따로 뭐 그 심화반으로 해서 운영되는 건 없고요. 아마 그 지금 국어 능력 뛰어난 친구들 같은 경우에 지금 이슈논술 심화반에서 충분히 같이 아마 소화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저희가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1대1 클리닉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모든 아이 개방돼 있습니다. 그런 만큼 아이가 매우 우수할 때는 저희들이 그 우수한 아이들의 어떤 지적 호기심을 채울 수 있는 수업을 함으로써 그 아이가 평소에 간지러웠던 것들을 시간에 긁어주는 그런 수업이 있는 만큼 이런 수업을 활용하시면은 우수한 아이들한테 그런 우수한 수업이 따로 제공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 다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 아이는 지금은 이미 외국에 있고 조만간 귀국 예정인가 봐요. 근데 앞으로 이 아이가 쭉 한국에 살 거기 때문에 한국어를 잘해야 되는데 너무나 그동안 영어에 집중하다 보니까 약간 한국어에 대한 감을 좀 잃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학원에서 좀 빼앗긴 한국어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는지 여쭈셨습니다. 저희가 해년마다 리턴이라고 하죠. 계속 수업들을, 그 리턴이들이 꽤 있었고요. 지금도 지금 6학년에 그 외국서 살다 온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단어 자체가 모르는 단어들이 너무 많아서, 심지어 작년 같은 경우 막 울기도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과정을 갔던 친구들은 이제 되게 나중에는 국어 되게 좋아해서 간 친구들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들은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되게 이렇게 흡수를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한국에 오는 순간 아마 바로 적응 들어가서 학원에서 하는 것들에 대한 받아들이는 속도가 지금은 굉장히 언어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습득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짧은 시간에 어느 정도의 따라가는 게 가능하다라고 뭐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그랬고요. 그다음에 초반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은 저희가 계속 1대1 수업을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래도 조금 아이들마다 환경도 다르고 상황도 달라서 그런 프로그램들 충분히 활용하시면 내 아이의 부족한 것을 굳이 따르게 뭐 집에서 누구 다른 선생님 찾고 이런 게 아니라 학원 내에서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질문인데요. 아이가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늘 습관적으로 어머니께서 책을 낭독해 주시나 봐요. 그 아이 옆에서 나지막하게 앉으셔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엄마랑 읽을 때는 책을 들으면서 읽는데 혼자 읽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정말 이것도 걱정이 많으신데 우리 학원에 오면은 아이가 좀 자발적, 자기 주도형으로 책을 읽을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를 여쭈셨습니다. 염소 선생님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실제 요즘에 보면은 이런 어머니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가 너무 책을 안 읽으니까 차라리 내가 희생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냥 책을 읽어주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그거는 너무나 좋은 문화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이랑 어머니랑 얼마나 사이가 좋아지고 추억이 쌓이고 아이가 정말 그 어머니의 감정을 보면서 많은 걸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다음 문제는 이게 항상 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초육에는 차츰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게 책을 읽는 거는 졸업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만큼 어머니께서 건데 뭐 앞에 몇 절 읽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 거는 너가 읽어라라고 하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한 사교육을 15년간 했었거든요. 그런 많은 아이를 만나봤는데 가장 중요한 그 교육의 첫 번째가 어머니 아버지께서 불안감을 갖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지금 명시적 문제가 보이더라도 이게 많은 경우에는 정말 자동적으로 약해지거나 사라지거나 편해집니다. 그런 만큼 성인의 눈으로 너무 진지하게 보지 마시고 그냥 시간의 힘, 좋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이런 믿음이 중요하고 두 번째 경우에는 아이에게 책임감. 이게 무엇이냐면은 아이가 온갖 핑계, 몸이 아프다, 피곤하다, 뭐 어떻다 는 거와 상관없이 애가 응당해야 할 최소한 책임감들을 채우면은 그 아이는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흐려질 경우에는 하는데 책 읽기 경우에도 어머니 아버지께서 엄마 아빠가 도와주는데 이것만큼은 너가 해야 되는 것들을 인지하면 그 아이는 책을 읽음으로써 스스로가 책을 읽는 노하우를 쌓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혹시 여기 선생님들 질문 있는 분 계실까요? 네,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시험 이름이 피, 눈, 업 시험인데요. 피도 눈 없는 시험입니다. 근데 이 시험 같은 경우에는 매주 매뉴얼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냐면은 여기에 문제 자체가 그 수업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거를 매주 풀다 보면은 어떤 작품 읽을 때 기본적으로 체크하는 게 생겨요. 작가가 누구고, 뭐 배경이 어떻고, 갈등이 어떻고, 구조가 어떻고, 뭐 교훈을 쌓아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치동의 많은 아이들의 가장 큰 이유들은 바빠요. 바쁜 만큼 책을 온전히 읽고 싶어도 읽다 보면 학원에 와 있는 시간인 거예요. 그럼 불가피하게 아이들이 착한 아이들은 그러면서 뭐 걸어가면서 읽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아이들은 요행을 피웁니다. 뭐냐면은 유튜브 아니면 네이버에 검색한 다음에 그냥 줄거리를 번박하게 이해하고 와서 문제 풀면 맞추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오래 강사를 있는 만큼 직감이 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아이가 제가 뭔가 질문하면은 답을 잘 못하고 엉뚱한 얘기를 해요. 이런 경우에는 아이가 시험 통과할 만큼은 하고 왔지만 사실은 그 작품의 것까지만 하다 보니까 심층적인 질문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럴 경우에는 남겨가지고 학생한테 책을 다시 읽은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재시험 보도록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이 심해질 경우에는 어머니랑 상담함으로써 이 아이가 어떤 이런 버릇이 안 들도록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선생님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챗 GPT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럼 사실은 지금 독서 교육은 새로운 전쟁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더욱더 책을 읽지 않고 자기 생각을 안 해요. 정리해 주니까. 그런 만큼 선생님들께서도 이렇게 아이에게 인터넷 접근,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시면은 아이가 한창 지금 배우고 숙성해야 할 때 요행을 피우지 않는 것들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학교에 시험이 없잖아요. 그런 만큼 지금은 경쟁적으로 100점 맞추기 위한 교육 과정에 치우친 게 아니라 지금은 정말 즐겁게 편안하게 공부를 하되 지금 배운 것들이 중1 때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능수능란하게. 그런 만큼 지금은 얼만큼 국어가 글쓰기가 재밌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고요. 중1부터는 정말 본격적으로 시험을 대비해야 되는 만큼 시험에 나오는 것들을 철저하게 미리 대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 본격적인 학습, 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 질문도 있는 분 계신가요?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그 수업이 총 3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단계, 2단계는 강사랑 학생들이 함께 하는 수업이고요. 3단계의 핵심이 글쓰기인데 이거는 집에 가서 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매주 집에 가서 일단 이 원고지의 논술을 써가지고 막 첨삭 받고 또 두 번째는 다음에 공부할 작품들을 미리 꼼꼼하게 읽어서 시험 봐야 하는.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에 이게 뭐가 있냐면 이 점수가 있는데요. 이 대치동 아이들의 가장 큰 행복이 뭔지 아시나요? 뭐 많겠죠. 해외여행, 뭐 스마트폰 구입, 외식 많습니다. 그런데 대치동만의 특이 현상들은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때 굉장히 기뻐합니다. 근데 저희 학 같은 경우에는 우등생 경우에 포상을 해서 그거를 표현해줘요. 오늘 1등은 누가 했다, 2등은 누가 했다. 그때 애들이 활짝 웃습니다. 그런 만큼 아이들이 시험을 대충 보는 게 아니라 1등 하기 위해 더 책을 자세히 읽게 되는 그런 순기능도 있습니다. 다른 분도 질문 있으실까요? 네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 학 같은 경우에는 그 첫 번째가 논술이 매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논리적인 글쓰기를 하는 거죠. 그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국어 시간에 있는 감상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느낀 점을 쓰는 거잖아요. 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요약을 쓰게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요약 능력과 함께 자신의 감상을 써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들이 수업 시간에 가끔씩은 스토리텔링을 해보라고 합니다. 이거를 하는 이유들은 현재 지금 아이들의 가장 큰 맹점들은 풍요의 시대이기 때문에 남들의 삶에 대해 잘 몰라요. 그런 만큼 수능을 볼 때 가장 어려운 약점들이 어른이 보기에는 익히 알 것 같은 사회 문제들을 잘 몰라요. 그런 만큼 텍스트를 오래 읽게 되고 헤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어릴 때부터 다양한 사람들 삶을 말해줌으로써 아이들한테 그거를 상상하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거기에 걸맞은 해결 방안을 쓰게 합니다. 그럼 아이들은 자기가 정말 난민 되어보기도 하고 동물 되어보기도 하고 과학자 되어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경험이 쌓이다 보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배경 지식이 탄탄해짐으로써 이 아이는 어떠한 수능 지문을 보더라도 헤매지 않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선생님들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입시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최근 입시의 흐름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많잖아요. 뭐 정보력도 있고 많잖아요. 제가 보기에 최근 입시는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아이가 천천히 하는 경우에는 사실 이거는 가벼운 단점이 아니라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공부할 때는 아이가 속도감을 갖고 문제 풀거나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긴장감, 집중력. 그러니까 저희 학원에서는 항상 공부를 빨리 이렇게 넘어가는 이유들은 아이들한테 공부를 천천히 하는 그런 여유로움이 아니라 공부를 빨리 함으로써 책을 더 빨리 독파하는 능력을 기르는 도의 수업의 목표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나머지 저희가 남아있을 테니까 추가 질문 있는 분들은 나오셔가지고 교재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